근데 지금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서로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정확한 업무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본을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 관련된 부분은 기업이 더 유리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장기적인 연구를 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연구의 무형 가치에 대해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 그 중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염두에 두면서 본인이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뭐라고 해야 되지? 벤처기업에 굉장히 적합한 그 분야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서 그 창업자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현재 산업 구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학부보다는 대학원에 더 적합한 주제라고 저자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부에서는 그래서 기초과목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독립적인 연구자를 양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석박사를 양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약간 특이한데, 의료산업이나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수인재가 몰려있어서 잠재력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한국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전반적으로 연구보다는 임상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석유화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찾아봤는데, 석유화학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페이지에 정유산업, 석유화학, 그리고 정밀화학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서 LPG나 휘발유 등유를 만드는 과정이고, 석유화학은 여기서 얻은 원료를 갖고 기초적인 화학 반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질을 만드는 것이고요. 정밀화학은 이제 다른 회사에 공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저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하거나 간단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는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한국 이거에 굉장히 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부가 가치여서 이제 4, 5년 내에 한국의 입점이 끝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른 해오던 회사들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정밀화학과 그리고 어떤 화학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로는 플렉서블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회사가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플렉서블한 핸드폰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국 대기업들이 결국은 턴키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기술을 축적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사오는 식으로 장비를 사오고 얘를 최적화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거를 스케일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자산업과 조립산업이 계속 로드맵이 주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잡힌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각 분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는 이 부분인데요. 연구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인력 면에서 양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꽤 잘하고, 일부 회사는 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R&D 인력도 많고, 그리고 일부 메이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나 UC 버클리 같은 미국의 메이저 대학에서
그 연구소를 차리고 학생을 고용을 그러니까 PhD를 고용을 하는 정도로 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연구진을 고용을 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좋은 연구진이 가지 않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시하는 방식은 서울대가 좀 이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견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기반이 자리 잡힌 회사에 좀 대학교를 졸업한 PhD들이 가서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중견기업과 벤처들의 성과가 글로벌 기업과 연계돼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교육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그 궁극적으로 생태계가 다양해져야 대기업들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도 직전에 그 발제에서도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뭐 점점 그런 챌린징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연구소 체계에 대한 부분, 다음 페이지에 연구소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 체계를 잘 만들면은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스 플랑크는 이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이고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산업응용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비싼 장비를 설치해놓고 그 기업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분야들 회사들이 중국에 굉장히 R&D 센터를 크게 만들고 중국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R&D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마 이런 그 중국에 설치된 지사들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이 좀 밖으로 나가서 그 좀 글로벌 회사들에 가서 경험도 해보고 오거나 그리고 회사도 차리고 뭐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부 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업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 글 중 제가 요약을 할 때 제일 편했던 글인데요. 전반적으로 생각이 명확하신 분이어서 좀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한국 산업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제도가 방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낭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국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보통 3단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사후 관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 실천은 다들 잘했는데 계획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잘 개선하면은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금이 10조 원 정도로 꽤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 문제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정부 지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지원금 규모나 지원금을 어떻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금 관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시장을 왜곡해서 오히려 좋은 기업이 망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했던 부분은 지원금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부처 간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검사 시스템 자체가 좀 선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이게 되게 단발적으로 마련하면은 평가 기준을 굉장히 치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저자가 그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뭐 산업공학적인 그 설계를 해서 좀 더 그런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이 1차 하청 업체들이 사실 거의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타겟들인데 이 회사들이 정말 기술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나와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여서 아무래도 그런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좀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영진들이 기술적인 안목이나 경영적인 안목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주변의 경영적인 측면들이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는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관계해서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현장 기술 인력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거를 한국에도 좀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